9.13 부동산 대책 완벽 분석 그 마지막 현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시겠다면 이 영상 놓치지 마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 9.13 대책이 나온 이후로 제가 지금 강의를 여러 번 올려드렸는데 이 강의 중에 이제 마지막 이제 강의입니다. 이 9.13 대책에 대한 마지막 강의고요. 자,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뭐 종부세 강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그 전 강의를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지금 이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어서 들어가는 건데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냐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부분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총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그 9.13 대책의 이제 가장 큰 내용이 또 어떤 내용이냐면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시켜준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릴 예정에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급 확대 정책을 드디어 이제 피기 시작했죠. 드디어 이제 펴기 시작했는데, 이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내용도 좀 짚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먼저 주요 혜택을 좀 아셔야겠죠.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요 혜택을 아셔야 되는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번 대책과 관련된 혜택만 이번 대책과 이제 관련해서 지금 축소가 됐던 이런 것들만 좀 이제 제가 추려서 좀 비교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요 혜택을 보면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죠. 이제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면 임대사업주택에 대한 임대 의무 보유 기간을 채우면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중과세잖아요. 근데 중과세가 이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세율 적용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기준점은 이제 수도권 6억 이하였습니다. 기존에도.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지금 이제 종부세에서도 합산이 배제가 됐죠. 종부세에서도 합산이 배제가 됐는데 이 기준 자체도 수도권 6억 원 이하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보시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제 중공공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근데 기준 자체가 어떤 기준이냐면 자,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었잖아요. 근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적 기준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평형 대비 기준이 아니라 이제 뭐 공용 면적 플러스 뭐 전용 면적 이 기준이 아니라 전용 면적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8년 이상 보유하시면 50%, 그 다음에 10년 정도 보유하시면 70%, 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는데,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9.13 대책 나오기 이전에도 제가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이 혜택이 축소가 될 건지에 대해서 지난 강의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9.13 대책 이전에도.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그 9.13 대책 이전의 영상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냐면, 여러 가지 부분이 아마 혜택이 축소가 될 텐데 우리가 가장 키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공제율이 얼마나 낮아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좀 관심 있게 좀 이제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강의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그러니까 세액에 대한 100% 세액 감면에 대한 내용이 있죠. 이 기준 같은 경우에도 면적 기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금액 기준이 아니에요. 면적 기준으로 해서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바뀐 내용을 보면 이런 거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요 혜택 내용이 있는데 바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좀 혜택이 어떤 게 축소가 됐냐면 일단 첫 번째로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주택에 대해서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지역은 6억 이하 같은 경우에 중과세 적용이 아닌 일반과세 적용이었죠. 중과세 적용됩니다. 중과세. 중과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따가 제가 이거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해 못 하시면 그게 좀 이해가 좀 안 되실 겁니다. 이게 뭐 세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항상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제가 최대한 시기풀이를 해드릴 테니까 좀 집중하시고 좀 들으세요. 자, 그래서 중과세 적용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종부세 같은 경우도 이제 합산 배제가 됐죠. 예, 아까 그 이제 말씀드린 기존에는 기준시가 6억 이하까지는 종부세가 합산 배제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도 합산 가세가 됩니다. 예, 합산 가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100% 세액 감면에 대한 내용이었죠. 아까는 전형 문제 85제곱미터 이하의 기준만 있었는데 여기에 어때요? 금액 기준이 신설이 됐네요. 금액 기준. 예, 금액 기준이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아까 그 종부세 합산 내용이랑 중과세 배제랑 똑같이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예, 이 금액 기준이 지금 신설이 된 겁니다. 예, 꼭 이거 알아두시고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예. 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또 대출이 또 규제가 됐죠. 예. 자, 그동안은 우리가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담대 적용은 아까 주택담보대출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지금 주담대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은 지금 맥스가 지금 40%까지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주담대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을 받기 때문에 40%보다 더 나왔다라는 거죠. 뭐 60에서 70%, 또 은행에 따라서는 80%까지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갭 투자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규제를 했죠. LTV 40%까지, 얘가 40%까지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적용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 예, 발표일 이후, 그러니까 9월 13일 이후네요. 취득분 및, 그 다음에 이제 대출에 관한 거는 그냥 새로 이제 취득하는 주택이, 그러니까 기존 주택은 어때요? 기존 주택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겁니다. 종전 규정을.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9.13 이전에 나는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금 지불하고 나는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9.13 대책 이전에 만약에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것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종전 규정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는, 계약에 대한 이 발표 이후에 계약 체결권 또는 대출 신청권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어제도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한번 해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9월 13일 이전에 이제 대출에 대한 신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금액에 대한 제한 없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새롭게 취득하시는 분들도 이제 기준 시가 6억 이하,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은 이제 6억 이하로 만약에 임대사업 등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얼마만큼 세금이 절세가 되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요,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가는 거예요.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그래서 2주택일 때와 3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중과 얘는 20%포인트 중과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주택일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나의 경우에는 장특공 70%를 받았을 때, 또 하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 세액 감면을 받았을 때, 하고 또 이 세 번째는 3주택 이상일 때, 그러니까는 여기는 10%포인트 추가과세, 20%포인트 추가과세죠. 자, 이럴 경우에 뭐 양도 차익을 지금 1억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양도 차익을 한번 1억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그냥 보유했다가 매도를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양도소득 금액은 1억에다가 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빠지죠. 그래서 가세 표준이 9,750만 원이 나오는데 지금 1억 5천 이하는 지금 세율이 35%거든요. 여기에 추가가세 10%가 붙죠. 2주택자는. 그럼 45% 적용해서 지금 세액이 지금 4,387만 5천 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누진공제 약 한 1,500만 원 정도를 빼주면 세액은 얘가 나오는 겁니다. 2,897만 5천 원이 나오네요.
자, 근데 만약에 3주택일 경우에는 여기에 또 10%또 20% 추가 과세가 되니까 얘는 3,872만 5천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실효세율로 보면, 실질적인 세율로 보면 2주택자일 때 1억에 대해서는 2,890만 원 정도가 나왔으니까 약 한 30% 정도 실효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한 40% 실효세율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래서 임대 의무 보유 기간을 채우고 매도를 한다. 계산을 쭉 해보면요. 500만 원 나와요. 570만 원. 어때요? 차이가 상당히 크죠. 예. 그 다음에 양도세 만약에 100% 감면을 받았다. 거의 똑같습니다. 얘도. 예, 100% 감면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이 둘 중에 좋은 걸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장특공 70%냐, 계산을 해봐서 양도소득세 100% 세액 감면이냐, 둘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3주택일 경우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3주택일 경우에,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3주택일 경우는 20%포인트 추가 과세가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장특공 70% 먼저 받아버리니까 3천에서 그냥 1억에서 지금 7천만 원 장특공 공제 빼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공제 빼주니까는 2,750만 원이 지금 과세 표준 나왔어요. 여기에 2,750만 원에 세율에다가 20% 추가 과세해서 35% 해봤자 962만 5천 원에 나오는 것들은 지금 850만 원 정도 나온 겁니다. 어때요? 실효세율은 1억일 때 8.5%, 2주택일 때는 한 5.8% 정도밖에 안 나와요. 어때요? 세금 차이가 확연하죠? 예, 세금 차이가 확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자, 5억일 경우에 한번 볼게요. 5억일 경우에는 금액 차이가 상당합니다. 예, 5억일 경우에는 금액 차이가 상당한데, 자, 보면은 양도 차익이 5억이다. 그러면은 지금 2억 2천 정도를 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고 2주택일 때 10%포인트 추가 과세, 20% 추가 과세. 만약에 3주택일 때는 지금 어때요? 5억일 때는 지금 2억 7천 나오잖아요. 그럼 실효세율이 5억일 때 2억 7천이니까 거의 50%가 넘어가는 거예요. 상당히 많죠. 세금 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니까 어때요? 장특공 공제 70% 받게 되면 2주택일 때는 지금 5,100만 원 나왔습니다. 예, 실효세율 약 한 10% 정도밖에 안 나왔네요. 양도소득세 만약에 100% 내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다라고 하면 4.4%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아니죠. 한 8.8% 정도 나왔죠. 자, 어때요? 실효세율 자체가 상당히 지금 낮아지는 거죠. 3주택 이상일 때도 보면은 자, 5억에서 지금 5억의 양도 차익인데 6,600만 원. 낼만 하죠. 예, 얘는 한 13% 정도 나왔네요. 실효세율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5억에서 지금 5,400이니까 실효세율이 10.8% 정도 나왔네요. 그죠? 예. 어떻습니까? 자,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만 맞춰주면 이 지금 장특공 공제라든가 양도소득세 100% 세액 감면 중에 그러니까 뭐 이제 양도세 100% 세액 감면 같은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되죠. 장특공 공제만 받더라도 기존 주택 보유자 중에 장특공 공제만 받더라도 실효세율이 확연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임대사업자 등록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9.13 대책 이전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중요하다. 얼마나 이 공제율이 낮아질 건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해 드린 겁니다. 중과세가 적용이 되더라도 실효세율은 거의 대부분이 1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지금 추가과세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면 기존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맞추고요. 그냥 기존 주택 중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맞춰놓고 그때는 이제 금액에 대한 기준이 상관없잖아요. 9.13 대책 이전에 내가 만약에 매입한 주택은 근데 기준 시가가 6억 이하면은 이 추가과세 적용도 안 받아요. 이해되시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준시가 6억 이하짜리는 기존 주택 중에 기준시가 6억 이하짜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시가라는 이 시점은요, 임대 등록 시점에만 맞춰주면 돼요. 그러니까 임대 등록 시점에 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기준시가 6억 이하였으면 이게 추가과세도 안 받는다라는 거죠. 추가과세도. 그럼 세율은 더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를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좀 말씀을 드렸고, 혜택 축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무주택자에 대한 당첨 기회를 지금 확대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무주택 기간 요건을 지금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권리로 봤던, 그래서 무주택으로 인정했던 분양권이라던가 입주권, 그 다음에
매수자, 그러니까 지금 계약 체결 상태에 있는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걸로 간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주택 기간에 대한 요건을 강화를 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추첨제 물량 있죠. 예, 추첨제 물량 같은 경우가 무주택자에 대한 무주택자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예. 자, 한번 근데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무주택자에 대한 당첨 기회를 확대를 시키려고 지금 이제 이 추첨제에 대한 물량 자체를 무주택자한테 우선 배정하겠다라고 지금 나왔는데, 자, 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투기가열지구 있죠. 예, 서울시 전역은 투기가열지구죠. 서울시 전역은 투기가열지구인데 서울시 전역에 투기가열지구 내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되는 물량, 그러니까 이게 30평형대 이상이죠. 예, 초과되는 물량의 50%가 추첨이에요. 근데 이 물량의 50%가 추첨인데 이 추첨 물량을 무주택자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추첨 물량들이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물량은 25%가 나와요.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초과는 70%를 이제 추첨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 이게 나오자마자 사실은 논란이 많았죠. 자, 첫 번째로 어떤 거냐면, 자, 무주택자만 실수요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집을 넓혀가려는 1주택자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집을 넓혀가거나 아니면 좀 평형을 넓혀가거나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노후주택에서 내가 좀 청약에 좀 추첨으로 들어가서 새 집으로 이사하시려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도 실수요자 아닙니까? 실수요자 아니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주택자한테 당첨 기회를 확대를 시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집을 넓혀가려는 어떻게 보면 범위를 확대해 보면 이런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또 역차별을 당하는 거였죠. 역차별을. 자, 물론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한 발 물러났죠. 예,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무주택에 대한 우선 배정 물량하고 1주택자 중에서 집을 넓혀가려는 수요에 대한 물량을 한번 이제 비율적으로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일단은 정부에서 한 발은 물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이 무주택자에 대한 당첨 기회를 확대시킨다는 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효과. 요즘 뭐 예, 효과라고 하죠. 효과. 예,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요. 자, 한번 서울에 한번 제가 모 재개발 지역도 있어요. 모 재개발 지역 중에, 자, 서울은 전역이 투기가열 지구잖아요. 모 재개발 지역 중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되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많은 물량이 나오냐를 한번 제가 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번 제가 찾아봤거든요. 자, 아마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 모 재개발 구역이거든요. 모 재개발 구역인데, 자, 이거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850세대 중에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되는 주택은 단 15세대예요. 2%도 안 되는 겁니다. 2%도. 예. 그러니까는 무주택자에 대한 당첨 기회를 확대를 시켜주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소형이나 중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분이 거의 안 나오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효과는 있을지언정 제가 봤을 때는 그 효과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예, 그래서 제한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다음 장 넘어보면 이 도심 내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상업지역에 대한 주거 비율을 상향시켜준다는 점. 자, 상업지역에 대한 주거 비율을 상향을 시켜주게 되면 지금 어떤 지역이 이제 가장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에서 상업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중구하고 종로 쪽입니다. 자, 그러면은 상업지역에 대한 주거 비율을 상향을 시켜준다는 의미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진이. 예. 주거 비율을 상향시켜준다는 거는 시행에 대한 마진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시행에 대한 마진이 좋아지게 되면 시행사들이 상업지역 땅을 매입을 하겠죠. 매입을 하게 되면 땅값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지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도심에서 구도심이면서 가장 또 이제 상업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중구나 종로 쪽 상업지역 땅들이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겠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준주거 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 자, 우리가 준주거 지역은 지금 용적률이 기본적으로 400%인데 지금 이거를 용적률을 상향을 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준주거 지역에 대한 땅값도 상당폭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세권 지역에
역세권, 뭐 더블 역세권이라던가 아니면 거점이 될 수 있는 역 주변에 용도 지역을 변경시켜준다라는 거죠. 만약에 역세권 주변에 만약에 주거 지역이다라고 하면 뭐 준주거 지역으로 용적률을 상향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해줘서 여기서 이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해준다?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용적률 상향이라던가 용도 지역에 대한 상향을 통해서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시켜주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보면요. 자, 지금 이제 9.13 대책이 나온 이후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죠. 매도 매수 간에. 그죠?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위기가 한 최소한 2, 3개월 정도는 갈 수 있을 거예요. 2, 3개월 정도 갈 수 있을 건데,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9월 21일 날 지금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이 나오겠죠. 예, 수도권 지역에 뭐 택지라던가 이런 대책이 나오는데 이 대책이 생각보다 미비하다면 그 기간이 더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미비하다면 아마 또 가격이 또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9.13 대책이 나오면서 그동안 사실은 물건이 부족했으니까는 호가에 의한 상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호가에 의한 상승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세는 좀 안정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지금 사실은 근데 시장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가격이 올랐던 이유는 풍부한 유동자금이죠. 예, 지금 뭐 시중에 지금 1,100조가 넘게 풀려 있는데, 그러니까 유동자금이 상당히 풍부하다는 거죠. 예, 유동자금이 당연히 돈이 되는 곳으로 지금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자,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지만 정부 정책에 의해서 공급이 지금 부족해진 거죠. 양도소득세 강화되니까는 다국제자는 물건 안 내놔요. 예, 물건 안 내놓고, 하여튼 어찌됐든 뭐, 공급이 부족한 거죠. 예, 공급이 부족했었고 매물이 좀 부족했던 겁니다. 예, 매물이 부족했던 거고.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공급이 부족하고 매물이 부족하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감이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무주택자나 이제 실거주자도 추격해서 매수한 거고 여기에다가 덩달아 이제 갭투자 수요. 예, 갭투자 수요들이 시장에 가세했던 거죠. 예, 시장에 가세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면 어찌됐든 새 아파트가 지금 가격을 선도한 거거든요. 그러면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상당히 높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이라는 게 지금 현재 유동자금도 풍부하고요. 지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심리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면 공급이 많다라는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이 가격 상승세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나올 9.21 대책, 그러니까 9.21 대책은 아니죠. 9월 21일 날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에서 만약에 좀 미비하다, 공급이 좀 많지가 않다라고 나온다면 사실은 심리를 안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심리를 안정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주택의 이번에 나올 이제 대책, 이 공급 대책에서도 보면 자, 이런 거죠.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주택에 대한 양은 많아요? 양 많습니다. 양은 많은데 좋은 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살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소득수준도 많이 향상이 됐고 아무래도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 직중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런 살 만한 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공급에 대한 대책에서도 이런 살 만한 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살 만한 집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퀀티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양과 질을 갖춘 주택이 이번에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과 질을 갖춘. 그러니까 퀀티티와 퀄리티가 합쳐진 주택이 공급이 돼야 이 시장이 안정이 되고 심리적으로 수요자들도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보셔야 될 게 이번 금요일에 나올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9.13 대책이 나온 이후로 제가 강의를 한 4번 정도 해드렸는데요. 그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예, 마지막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른쪽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이 동영상과 관련된 또 영상 강의가 왼쪽에 올라갈 거예요. 왼쪽에. 그러니까 그 전 강의를 못 보셨다면 왼쪽에 있는 강의도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명절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